자, 이번에 국제 기사 한 2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옥중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이죠. 지금 비리 혐의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대선에서요, 지지율이 1위입니다. 자, 브라질이란 나라도 참 정치 현상에서는요, 글쎄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여기 보면요. 출마 미정에도 39%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래서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기사 좀 읽어보죠.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이름이 깁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10월 7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39%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2위는요. 극우 성향의 후보인데요. 19%.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요. 압도적인 우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옥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답니다. 비리 혐의로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브라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 뭘까요, 그게 도대체? 자, 다음 기사 보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코언 변호사입니다. 러시아와 내통 정보 안다. 코너 몰리는 트럼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은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최근에 성관계 추문과 관련해서 입막음 돈을 줬다. 이러면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본인이 실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당시 러시아의 해킹 알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요. 대단한 위기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맞거나 아니면 뭐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탄핵 이거는 뭐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 북미 관계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 우리 관심사는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잃게 되느냐. 예.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탄핵 사태까지 가서 예.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느냐 이거고 더 중요한 건 당장 이런 트럼프가 지금 궁지에 몰리는 것 때문에 여론이 움직여서 미국이 11월 6일에 치러야 되는 중간선거, 다시 말하면 상원과 하원의 상당수를 바꿔야 되는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힘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코언이라는 그 변호사가 트럼프를 12년 동안이나 개인 업무를 자문했던 변호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동안의 트럼프에 대해서 뮬러 특검을 비롯한 사법당국의 러시아와의 내통 문제를 조사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좀 강도가 높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의 여론은 굉장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언론은 이 기사로 도배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탄핵 요건을 갖춰서 탄핵이 된다 한들 미국은 대통령이 사임을 바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탄핵을 해서 사임을 할 경우는 부통령이 이걸 승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같은 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성향이나 공화당 내에서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 우리도 역시 남북관계나 아니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긍정적일 거냐 아니면 부정적일 거냐 아무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 탄핵이라는 임피치먼트라는 이 단어를 꺼내는 순간 불리해질지 유리해질지 그걸 함부로 야당 쪽에서도 지금 그 계산이 안 끝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게 더 재미있는 외신이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거 참 남북 관계는 참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요. 설명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신문에 실린 사진 한 2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2019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저 모습이요. 서울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을 찾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서 접수는 23일 시작됐고요. 내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수능은요, 11월 15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어제 축구 모습이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물게 잘했습니다. 2골 넣었고요. 손흥민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넣었는데 글쎄요. 원래 저런 실력이었을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말레이시아 경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시 마음가짐이 사람의 실력을 좌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사진 한 2장 살펴봤고요. 이번엔 또 다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 기사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관심사입니다. 보겠습니다. 하위 20% 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사상 최악이다. 2분기 하위 20% 소득은요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하위 그중에서 하위 20% 가구 소득이요 7.6%나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는요 10.3%. 원래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요 하위 소득층의 소득을 좀 끌어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네요. 소득 주도 성장 추진 불구 고용 부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직격탄 자영업 위기가 중산층으로 번져간다.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가계 동향 발표 내용입니다. 소득 양극화 10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그림이 좀 있는데 아마 뭐 화면에 이렇게 한눈에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여기가 소득 하위, 위쪽이 소득 상인데요. 이제 소득 증가율이 요 윗부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표시를 보시면 되는데 요 낮을수록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은 점점 줄어드는데 소득이 높을수록요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 그림이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창룡 교수님,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좁혀져야 나라의 경제가 건전하다고 하는데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예.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예. 다른 책에서는 예.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간에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양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예. 최저임금을 상승하고 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또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양 전문가들의 입장을 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랄까요?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 내지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전문가들의 이유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경향신문입니다. 자, 고용소득분배 악화 무엇 때문인가 전문가 3인의 진단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주상영 건국대 교수입니다. 제조업 구조 조정이 1차 원인이다. 재정 풀어 고용 개선해야. 이 부분은요. 지금 정부의 진단과 굉장히 가까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요.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다. 실패한 정책 방향 전환해야. 진단과 해법이 아주 다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영기 경북대 교수. 동반성장 먼저 추구했어야 지역 제조업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는 동반성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제시했네요. 조대진 변호사. 네. 세 가지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해법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각각의 해석이 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 예. 제조업의 침체가 되고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좀 경기가 더 악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데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예.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영향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전적으로 경기가 악화된 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야권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준비한 2017년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도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온전히 그 책임을 묻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숫자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13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소득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뭐 아시다시피 일해서 버는 돈, 사업소득은 뭐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그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16%, 21%씩 줄었어요. 근데 132만 원 중에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7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나머지 결국 62만 원은 이전소득이라는 거예요. 이전소득은 복지를 통해서 방금 어느 전문가 중에 진단 중에 하나가 예. 재정을 통해서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예. 그랬는데 하위층은요 흔히 말하는 복지 체계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가 이전소득인데 이걸로 사실은 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예.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소득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감소폭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지금 현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 실제로 1분기와 2분기에 나타난 통계 중에요. 예. 도소매업이나 또는 음식 숙박업 예. 이런 데서 사실은 이 하위 소득자들이 일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7만 6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건설 일용직 분야도 예. 3만 6천 개 이상 줄어들었어요. 예. 이것만 봐도 사실은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데서 버는 소득이 줄어들고 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 통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이제 지속 가능한 소득이거든요. 본인의 노력에서 계속 이어지는 소득. 그리고 정부가 주는 이전소득은 사실 글쎄요. 지속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또 당정을 통해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년 일자리 정책의 역대 최고 수준 철새 푼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당정 확장적 예산 운영 합의.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역시 재정 정책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일자리, 뭐 고용 문제, 그리고 소득 격차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해 보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다.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천 명으로 늘리고요. 기초수급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저소득층 구직 촉진에 200억 투입. 자, 여당은요. 내년까지 경제 살릴 골든타임이다. 김동연 부총리. 정부 수단 총동원 목표 달성하겠다. 그러나 야당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변환동 변호사. 여야, 정부 이런 사안을 놓고 확실히 의견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시될 겁니다.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까? 이런 부분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의로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시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최선의 규제만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을 끌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정부는 최선의 규제를 하고 최선의 제도적인 보완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만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이 지속 가능한 소득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정부가 당장 소득만 보존해주고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자영업자들과 실업자들만 한다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철저히 그러면은 관심 받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재정적인 지출만 가지고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냐 세수 수입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갖고 왔던 60조 잉여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때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세금도 덜 거치겠죠. 그럴 경우에 도대체 그러면은 어떠한 재정 지출로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어렵기도 하지만 참
시각이 달라서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태풍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서 좀 보죠. 여기 태풍 경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 과연 이 태풍이 언제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것이냐인데 여기 그림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재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인데 이거는 신문에 나서 예상인데 지금 한반도 내륙 쪽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요. 오늘 오후 9시 정도면요. 완전히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동해상으로 태풍이 이동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피해 소식은 지금 들리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관련 기사랑 사회 기사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요즘 강남 성형외과 베트남 통역 없으면 영업을 못해요. 중국 손님 줄자 동남아에 눈을 돌려 K뷰티 인기의 베트남 고객이 배로 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K-팝, K-뷰티의 영향을 받은 젊은 베트남 여성들 성형 관광 상품의 가격은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로 작년 기준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 약 260여만 원인데 훨씬 비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여기 보면요. 경기 이기면 우대금리 실속 없네. 이렇게 됩니다. 은행들이요. 적금 상품을 내놓는데요. 이렇습니다. 야구 포스트 시즌 우승 땐 0.3%. 월드컵 축구 8강 진출 시 0.6% 우대금리를 주겠다. 문제는요. 좋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10월 진짜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이게 무슨 마케팅이지 뭐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방해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주목을 끌긴 하지만 실속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대학들 큰 관심사인데요. 대학 살생부 지방대에 집중. 86개 대 구조조정.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평가 걸고왔는데 많은 대학들이 최출 유도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마저 보죠. 살생부 대학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불이익 받게 됐다. 수시부터 당장 지금 진행이 될 텐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요. 116곳 정원 1만 명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유경호 의원님. 대학들 사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학들 어떻게 길을 가야 될까요? 결국 지금 공급이 초과돼 있고 수요가 못 따라오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국가장학금 이런 게 없어지면 사실 학생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픈 게 학생 모집에 지금 제한을 아마 가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건 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대학 간의 통폐합, M&A를 해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사실은 정리를 하고 또 지역별로 과다하게 있는 것들은 좀 통폐합이 되는 그게 유일한 방법일 텐데 타율적인 강제로 가능할지 아니면 대학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가능할지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대학들이 M&A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기사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